제가 연락처 남겨드리면 계속 이렇게 컨택하면서 진행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요즘 머신러닝 안 들어보신 분도 없을 겁니다. 다 들어보셨을 거예요. 왜냐면 여기 계신 분들이 저보다 더 많이 아실 수도 있어요. 근데 한번 우리가 알고 있는 이 머신러닝을 초등학생들 수 있게 만들어놨어요. 영국에 있는 분이. 그래서 그거에 대해서 소개 세만 선생님과 얘기를 하다가 선생님이 그러면 여기 한번 이런 걸 한번 소개하는 거 어떨까 해가지고 주셨거든요. 그렇게 나온 이유 좀 배경 같은 거를 한번 제가 나름대로 정리해 본 거가 있어서 좀 준비를 해봤습니다. 저는 예전에 직업군이었습니다. 요즘은 이제 이거 없어졌는데요. 근데 요거 소선 직업군이었고요. 그래서 좀 늦게 IT 쪽에 뛰어들어서 스플렁크라고 빅데이터 플랫폼이 좀 있습니다. 되게 글로벌한 제품인데요. 빅데이터 쪽에서 좀 이렇게 찾아보면 아마 엘라스틱 서치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그거랑 유사한 제품입니다. 근데 이게 그거보다 더 사용화적으로 되게 글로벌한 제품이고, 그래서 이걸로 이제 빅데이터 조금 만져봤습니다. 삼성에서 요즘 많이 쓰고 있어요. 삼성에서 많이 쓰고 있고, 이건 약간 실시간성 데이터인데요. 근데 이것도 이런 것도 빅데이터 플랫폼 종류 굉장히 많습니다. 요거에 대해서 할 말도 더 많은데요. 나중에 기회가 되면은 요거에 대해서 더 이제 말씀 나눌 수 있는 기회가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나중에 따로 또 스터디 근거하실 때 그때 한번 불러주시면요, 제가 언제든지 이런 거 관련해서 또 마련해 드리고. 영광입니다. 좋아합니다. 그냥 일하면서 이렇게 틈틈이 번역도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집필도 하고 있고요. 그래서 이따가 제가 이거 잠깐 얘기를 드릴 겁니다. 스몰 베이직 들어보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스몰 베이직, 우리 베이직하면 되게 무시하죠. 베이직하면 무시하는데 사실은 그 스몰 베이직 MS에서 지금 굉장히 밀고 있는 언어입니다. 누구한테 타겟했냐? 초등학생한테 타겟했습니다. 그리고 매우 좋습니다. 언어가 매우 좋고요. 그리고 이 책은 뭐 제가 책은 아니고 내용이 너무 좋아요. 그러니까 책 내용이 문제풀이가 굉장히 많은데 그 문제 수준이 그러니까 초등학생 기준으로 문제를 재밌게 만들었는데 깊이가 꽤 괜찮습니다. 그래서 이 책도 같이 풀어보시면은 코딩 애들한테 어떻게 가르치면 되겠구나 하고, 문제들이 너무 재밌게 만들었어요. 초등학생 기준으로 문제를 풀이식, 그러니까 이야기식으로 만들었어요. 잘 만들었고 언어 자체가, 그리고 표현을 되게 잘 해놨습니다. 근데 우리나라에서는 요거 이렇게 가르치고 있으면은 바로 항의 들어오죠. 그래가지고 뭐 파이썬이나 최소한 이런 거 가르쳐야 되는데 아쉽긴 하지만 그래도 저런 시도를 지금 MS 굉장히 밀고 있고요. 계속 버전업 하고 있어요. 그래서 뒤에도 잠깐 제가 또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그래서 요즘 이런 판다스라고 뭐 이런 데이터 분석 관련된 것도 많이 하고 있고요. 그래서 저는 지금 D+라고 데이터 분석 및 컨설팅 그리고 강의 이렇게 위주하는 그런 데서 일을 하고 있고요. 여기 저희 대표님이신데 굉장히 유명하신 분이에요. 이쪽 IT 쪽에서 이민석 교수님이랑도 되게 친분이 있고 그런 분이세요. 이쪽 계열에서 되게 유명하신. 그리고 저는 또 6월까지 매달 그 MS 방화문에 있는 MS에서 그 마이크로 애저 디스커버리 데이를 매달 실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거기 2월부터 6월까지 이틀째 AI 관련된 서비스를 소개하는 데모 데이를 진행하고 있고요. 시간 되시면은 오세요. 다 오시면요, 맛있는 점심 무료로 거기 주고요, 커피도 주고 4시쯤 되면은 지루할 때쯤 쿠키도 주고 그렇습니다. 편하게 드시면 되고, 만약에 여기 계신 분들 오시면 저한테 한번 인사 주시면 제 기억 못할 수도 있으니까 오시면요, 제가 스타벅스 앞에 스타벅스 커피 쏘겠습니다. 네. 그래서 다음 주 목요일에 있습니다. 다음 주 목요일 날에 있고요. 또 뭐 5월이나 6월 달에 있는데요. 그 날짜도 궁금하시면 제가 최문삼을 통해서 알려드리도록 할 테니까요. 4, 5, 6일 한번 오셔가지고 클라우드 쪽에서 도대체 AI 인공지능과 머신러닝을 어떻게 하고 있나 한번 들어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그냥 가만히 앉으셨다가지고 그냥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MS 한국 거기 지사 가보신 적 없으시죠? 거기 한번 가보시면요, 뷰가 무지하게 좋습니다. 올라가시면은 경복궁 안에가 다 보입니다. 신청을 따로 해야 되나요? 아니, 그냥 오셔도 돼요. 원래 신청하라고 하는데 신청하면 마감이 막 되어 있어요. 근데
사실은 이런 공개 강의에 특징은 뭐냐면 노쇼가 반입니다. 200명 신청해서 꽉 찼다고 그랬는데 막상 가면 100명 정도밖에 안 보고 그렇습니다. 그래가지고 꼭 오셔가지고 그냥 편하게 있다가 점심도 그냥 그 본도시락 10,000원짜리 줍니다. 근데 그거 드시고 싫으시면은 저한테 오세요. 제가 저랑 같이 맛있는 거 드시죠. 네. 인연이니까 네, 그래서 한번 MS가 굉장히 요즘 이걸 밀고 있습니다. 애저라고 해가지고 구글은 구글 클라우드 그리고 아마존은 AWS 굉장히 밀고 있는데 여기서는 MS에서는 요거를 밀고 있어요. 애저 굉장히 밀고 있고 여기 서비스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그거에 대해서 수요일 날에는 전체적인 서비스를 얘기하고요. 그 목요일 날에는 특화시켜서 AI랑 그 머신러닝 관련해서 좀 많이 특화 얘기하는데 아 저런 것도 있구나라는 거 한번 그냥 한번 경험 들어보시는 차원에서 시간 되실 때 4, 5, 6 한번 오셔가지고 네, 한번 경치 좋은 데서 한번 보시고 그러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저는 지금 현재 지금 S모 전자에서 전기에서 지금 오픈 소스 가지고 지금 데이터 분석 및 대시보드 만드는 것 좀 개발 프로젝트 중 하나 하고 있어요. 오픈 소스 가지고 이렇게 데이터 이렇게 시각화해주고 이렇게 데이터 플로우 그려주는 거 이런 것좀 하고 있습니다. 관심 있으시면은 네, 같이 언제든지 연락 주시면요 관련된 거 제가 같이 얘기하는 거 되게 좋아합니다. 연락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본격적으로 이제 시작하면은 이제 데이터는 이제 얼마나 많이 늘어날까라고 하는데 지금 이제 이거 맨날 하면은 옛날 자료로 지겹잖아요. 그래서 가장 최근 자료를 제가 한번 찾아봤습니다. 이건 굉장히 공신력 있는 시게이트 우리 이제 HDD 그 하드디스크 저장 스토리지 유명한 시게이트 회사에서 IDC에 의뢰를 줘가지고 조사를 한 건데요. 글로벌 데이터 스피어라고 해가지고 모든 데이터 전 세계에 있는 모든 데이터가 생산되는 거를 예상을 해봤는데 작년에 33 제타바이트라고 합니다. 근데 제타바이트가 머릿속에 안 떠오릅니다 지금 머릿속에 그죠? 그리고 그 이에 우리 7년 뒤면은 이게 175 제타 이건 5배 정도 됩니다. 정확히 뭐한 5.3배 이 정도로 늘어난다고 하는데요. 그러면 제타바이트가 어느 정도 폭이냐? 그러면은 자, 이분 아시나요? 이분 요번에 크게 한번 히트 치셨잖아요. 블랙홀 촬영한 분이잖아요. 케이트 부만 이분인데요. 자, 이분이 그 블랙홀 촬영하려고 5펜타바이트, 그러니까 520만 기가바이트의 용량을 사용했답니다. 그 5펜타바이트가 요 정도 된다고 합니다. 네, 5펜타바이트인데 그래? 근데 5펜타가 이렇게 많아. 그러면은 도대체 우리 제타 되잖아. 제타는 얼마나 차이가 나냐? 이렇게 차이가 납니다. 자, 페타, 제타. 그래서 차이가 나죠. 아까 그거보다 더 10만 배나 더 많다는 거예요. 데이터가 어마어마하죠. 지금 현재는 우리 요 시대에 살고 있죠. 지금 우리가 지금 많이 쓰고 있는 거는 기가 단위입니다. 이 정도. 근데 지금 제타 지금 뭐 요 정도로 이제 올라간다고 하니까 굉장히 데이터가 막 쏟아진다. 진짜. 우리 맨날 그래서 맨날 빅데이터 맨날 이렇게 말씀하시죠. 네. 그래서 과연 빅데이터입니다. 맨날 빅데이터입니다. 뭐하면 빅데이터입니다. 우리가 우리가 구글 서비스 무료로 잘 사용하고 있잖아요. 사실은 구글이 우리한테 돈을 줘야 됩니다. 그렇죠? 왜? 우리가 그들한테 되게 질 좋은 거 다 제공하고 있잖아요. 네. 구글 서비스가 구글이 텐서플로우가 나온 이유 아니면 되게 좋은 서비스가 나온 이유 중에 하나가 뭐냐면 우리가 모르는 사이에 모든 걸 다 정리했잖아요. 구글 포토 같은 경우 우리가 핸드폰 사진을 저절로 올라가죠. 그러면서 깜짝 놀라실 거예요. 와, 앨범 기능 진짜 좋다. 자동 분류해주잖아요. 뭐 산 사진, 강 사진, 바다 사진. 근데 그 결국에는 전 세계에 있는 모든 사람들의 그 데이터, 그 사진 가지고 러닝을 한 겁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이런 좋은 걸 만들어내는 거죠. 그래서 이런 모든 우리가 움직이는 모든 것이 다 데이터가 되는 거죠. 그런데 그럼 인공지능 또 이제 여기까지 나오는 거죠. 인공지능이 나오는데 이 인공지능이 나온 시점부터 뒤에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그러면 인공지능은 우리가 착각하는 게 있는데요. 인공지능은 혹시 여기서 전산 쪽 전공하신 분 계신가요? 전산? 네. 인공지능 얘기하면은 예전에 그
인공지능이 우리는 인공지능 하면 이 머리 뇌를 다 이렇게 똑같이 구현한다고 생각하는데 사실은 한 부분밖에 구현을 못하잖아요. 사실 우리가 지금 모든 서비스들이 지금 한 부분밖에 안 됩니다. 그러니까 착각하는데 인공지능 하면은 인간의 머리처럼 모든 걸 다 척박사로 처리해 준다고 생각하는데 사실 지금 구현된 거 보면은 분야별로 되어 있습니다. 그 분야가 어떻게 되느냐 보고 듣고 이해하는 요 세 가지입니다. 그래서 특히 보는 거가 작년에는 굉장히 강점이었어요. 이 보는 거, 보가지고 인식하는 거, 요게 인식해. 그다음에 이제 요거 듣는 거. 요즘 이제 이런 거 많이 들어가요. 이제 요거랑 요즘 많이 같이 묶여 들어가서 이제 나오는 게 요즘 자연어처리 굉장히 올해 또 흐름인 것 같아요. 작년에는 이게 굉장히 핫했고요. 요즘은 요쪽이 되게 핫해지는 것 같아요. 자연어처리가. 그래서 요 세 가지 부분으로 나눠서 지금 알고리즘들이 개발되고 있어요. 그래서 요게 이제 또 통합하는 게 이제 목적이겠는데 사실은 이제 우리가 인공지능 하면은 요걸 세 개를 알아서 다 해주겠지 이렇게 생각하는데 사실은 우리가 지금 개발되고 있는 모든 알고리즘이 요가 하나에 약간씩 특화돼서 지금 개발되고 있는 거예요. 뭐 CNN, RNN 뭐 이런 것들 간 이런 것들부터 이런 쪽에 그리고 자연어 처리 뭐 이런 것들이 좀 구분돼서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러면 또 옛날 사진 말고 최근에 되게 이쁜 사진 나왔더라고요. 그러면은 인공지능이랑 머신러닝이랑 딥러닝이랑 무슨 차이가 있을까 이렇게 얘기를 했을 때 옛날에는 이거 말고 초록색 사진이 있었습니다. 초록색 별로 이쁘지 않은 사진이 있었는데요. 그게 마음에 안 들어서 제가 최근에 이미지 보니까 이게 더 이쁘게 잘 나온 것 같아가지고 이렇게 했는데요. 그냥 인공지능은 한 번입니다. 우리 인공지능이 그래서 이렇게 인간의 뇌를 한번 구현해보자라는 하나의 학문이죠. 그 학문의 하나의 또 머신러닝 테크닉입니다. 테크닉. 그리고 그보다 더 이제 특화돼서 가는 딥러닝인데 요거의 또 차이 뒤에서 제가 또 그림으로 나타내는 게 하나 있어서 설명드릴 건데 그러니까 인공지능은 굉장히 넓은 분야입니다. 하나의 학문이죠. 하나의 학문인데 그 학문에 하나의 테크닉으로 들어간 게 요 머신러닝입니다. 근데 요 머신러닝이 요즘 왜 이렇게 많이 나왔냐는 뒤에서 또 한번 더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머신러닝이랑 딥러닝의 차이가 뭐냐 보통 이렇게 많이 하시는데요. 머신러닝 같은 경우에는 피처 엔지니어링을 해가지고요. 피처 엔지니어링, 피처 익스트랙션 이렇게 했는데 데이터에서 어떤 특징을 뽑아내는 겁니다. 그 뽑아내는 걸 내가 좀 해줘야 되는 겁니다. 내가 좀 이렇게 어느 정도 이런 어떤 법칙을 좀 알려줘야 돼요. 알려주면 이제 얘가 이제 이걸 기반으로 해서 계속 이제 찾아내는 거죠. 근데 딥러닝 같은 경우에는 그냥 지가 알아서 이게 합해진 거예요. 퓨처 엔지니어링이 해서 계속 이제 제가 받는 판이다. 그래서 거기서 이제 특징을 계속 추출해야 되는 거죠. 네, 이런 약간 차이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여기 같은 경우에는 그래서 뭐 딥러닝이라고 안 하게 여기서는 계속 이제 특징을 찾아내기 위해서 계속 심층적으로 이렇게 레이어들이 이게 레이어입니다. 레이어들이 계속 이제 추가가 되고 삭제되고 그래서 이 레이어를 어떻게 구축하냐가 이제 모델이 되는 건데요. 이 모델이 이제 당연히 여기서는 좀 이제 약하다기보다는 좀 이제 간소화돼 있죠. 왜냐면은 이 피처라는 특징을 추출해내는 게 미리 지금 해놨고, 요거 가지고 이제 여기다가 이제 알고리즘 기존에 정해 있는 알고리즘을 적용하려는 거기 때문에 아무래도 이쪽은 좀 약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차이가 있고요. 그다음 이제 머신러닝 정리하자면 요거 있으면 뭐 제일 유명한 뭐 지도학습, 비지도학습, 강화학습 요 세 가지가 있고요. 그런데 머신러닝 책들을 한번 사서 이제 보시면은 항상 먼저 나오는 게 이제 맨날 요거부터 하는 거죠. 리니어 리그레션부터 시작하십니다. 네. 그다음에 분류하고 클래시피케이션 하고, 네, 요 두 가지부터 이제 시작되고요. 그다음에 이제 클러스터링. 네. 이렇게 진행이 되는데 이게 나오는 이유가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데이터 분석을 하려는데 여기 이 분야가 어렵습니다. 그러니까 비지독습이라는 뭐냐면 얘는 어쨌든 뭔가 데이터에 대해서 라벨링을 해주는 거죠. 결과에 대해서 알려주는 겁니다. 결과에 대해서 알려주는 건데 얘는 결과를 알려주는 게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냅다 데이터만 넣고 거기에서 뭔가 찾으라고 얘기하는데 제시하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답이 없는 거죠. 누가 검증할 수 있을지 그 답이 없는 겁니다. 근데 여기 같은 경우에는 답이 있는 거죠.
요거에 대한 또 뒤에서 제가 또 사례가 하나 있는데요. 그래서 회귀, 분류, 요거는 이제 명확하니까 라벨링 문제입니다. 라벨 문제고요. 근데 이제 여기 같은 경우에는 이제 여기선 그래서 작년까지만 해도 여기에 대한 책이 별로 안 나왔었어요. 근데 요즘 올해 들어서 원서에 요거로 다루는 그 책들이 굉장히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유명한 게 뭐냐면 이제 K민즈 이제 클러스터링 이렇게 되는데 이게 되게 참 웃긴 건데요. 그러니까 이겁니다. 데이터를 잔뜩 막 뿌려놓는 거예요. 이렇게 딱 뿌려놨는데 굉장히 이제 여기도 주간 쪽에 되는 거죠. 자, 얘네를 분류를 한번 해보는 거예요. 분류를 하는데 점을 찍는 겁니다. 점을 찍고 이 점에 반지름 얼마나 할 건지 이 두 가지를 정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에 이제 가급적이면 많이 들어오게 만드는 게 이제 테크닉입니다. 근데 이게 점을 또 무한정 많이 하잖아요. 점을 무한정 많이 하는 것도 또 다도 아니고 그래서 너무 많은 분류가 되고 그리고 또 이 반지름도 적당히 해야 됩니다. 이게 이렇게 하면 서로 겹쳐가지고 의미가 없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너무 점이 많아도 안 되고 그렇다고 또 이게 반지름이 점이 또 3개면은 이 반지름이 좁다 그러면은 이렇게 빠지는 데이터들 있죠. 이런 것들을 잡아주는 게 이 비즈박스의 이제 핵심입니다. 그러니까 데이터에 대한 저런 특징을 이제 찾아내는 게 그래서 어쩐 이제 최근에는 이제 요거를 이제 같이 융합해서 하는 그런 테크닉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저렇게 왜냐면 무한정 데이터에다 라벨링을 할 수 없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어느 정도 라벨링 된 데에다가 그냥 비즈박스 넣어가지고 계속 이렇게 해서 검증하고 이런 방법도 있고요. 강화학 같은 경우는 이거는 뭐 게임 같이 어떤 반응에 대해서 가중치 더 줘가지고 거기에 대해서 제가 반응해서 더 좋은 방향으로 이렇게 하는 거이고요. 여기 말고 이제 트랜스퍼 러닝이라는 단어가 또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전이학습이라는 단어가 이제 이렇게 들으실 거예요. 트랜스퍼 러닝이라고 전이학습인데 그게 뭐냐면 기존에 만들어 놓은 모델에다가 나만의 데이터셋으로 적용해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원래 제일 좋은 거는 여기에 이런 거 가지고 내 데이터 가지고 아니면 내가 생각한 로직으로 어떤 모델을 만드는 게 제일 좋으시죠. 근데 나는 당장 뭔가 아웃풋을 빨리 내고 싶은 거예요. 그러면은 남들이 좋다고 하는 모델을 갖다 거기다가 내 데이터를 적용해보는 것도 하나의 방법입니다. 그게 이제 보통 트랜스퍼 러닝이라고 많이 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거는 뒤에서 제가 트랜스퍼 러닝 많이 하는 쪽 알려드릴게요. 그래서 이 머신러닝을 뭐 이런 종류가 있고 이런 거 하게 되는데 이렇게 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뭐냐면은 우사인 볼트 예전에 이제 세계에서 가장 빠른 선수였죠. 근데 한계가 있습니다. 8초 대 5분 초. 인간의 한계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데이터 아까 같이 뭐 펜타 제타 뭐 엄청난 기가으로 데이터가 있는데 결국엔 사람이 24시간 계속 돌 수는 없는 거죠. 그죠? 그리고 한계 둘 수 있고 잠도 자야 되고 그리고 집중력도 떨어집니다. 우리 아무리 재밌는 영화도 보다 보면 잠깐 줄 때 있죠. 그리고 아무리 좋은 음악도 듣다 보면 좀 지루하고 막 그런 게 있듯이 그렇게 됩니다. 그리고 사람에게는 또 무엇보다 되게 크리티컬한 문제가 있는 게 편향이 들어가요. 바이아스라고 하죠. 그러니까 데이터를 그대로 객관적으로 봐야 되는데 사람이 내가 가진 백그라운드나 아니면 내가 가진 어떤 색깔에 의해서 데이터를 잘못 분류를 할 수 있게 돼요. 이게 결국엔 라벨링이죠. 그렇게 되면은 갑이지 아웃이 되는 거죠. 잘못 그 학습된 데이터 가지고 모델 만들어야 이거는 전혀 엉뚱한 거니까 그렇게 되는 거죠. 네, 기계에다가 또 시키자라고 했는데 근데 이게 무작정 옛날에 약간 이게 아까 보시면은 이게 아티피셜 인텔리전스라고 해서 인공지능이 1956년부터 아까 다트머스 대학에서 다트머스 회의 때부터 이제 시작됐죠. 1956년 쭉 시작됐는데 여기 보시면은 머신러닝은 1980년대부터 있었습니다. 네. 왜냐면 여기도 이제 계속 이제 학문이니까 그 학문이 있는데 근데
갑자기 또 뜬금없이 2011년도에 이렇게 딱 왔습니다. 그 인공지능은 이제 아까도 저기 학부 때 배우셨겠지만 인공지능은 이렇게 출렁입니다. 이렇게 출렁해요. 그러니까 뭐랄까 겨울 이런 식으로 뭐 겨울 여름 이렇게 냉각기 뭐 이런 식으로 활성화됐다가 비활성화됐다가 이런 식의 어떤 흐름을 많이 탔습니다. 인공지능이. 근데 그 이유가 뭐였냐면은 컴퓨팅 파워가 또 모자랐던 겁니다. 컴퓨팅 파워. 그래서 지금 이렇게 쭉 타고 이제 왔는데요. 자, 이 시점 이제 1960년 이 시점이었던 거죠. 컴퓨팅 파워가 이렇게 됐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시점 보면은 G 수준도 안 되죠. G 수준도 안 됩니다. 자, 컴퓨터 그런데 가지고 인공지능 하려니까 뭔가 좀 안 됐죠. 그래서 계속 뭐 하다 보는데 이게 쭉 발전해가지고 요 시점 있죠. 요 시점 보시면 보실지 모르겠지만 2011년 정도로 딱 돼 있습니다. 아까 우리 딥러닝 나온 시점 아까 2010년대 쪽에 말씀드렸죠. 네, 그입니다. 그런데 요 시점에서 딱 왔는데 뭐냐면 또 이 시점에서 또 중요한 이벤트가 발생합니다. 어떤 거죠? 이세돌이 알파고한테 졌죠. 그 세기의 대결이 요때입니다. 그러니까 딱 타이밍이 이상하게 이제 맞아 들어갑니다. 그러니까 컴퓨팅 파워가 요 시점에서 딱 어느 정도 G 정도 수준이 됐긴 했는데 그래도 이제 컴퓨팅 파워 굉장히 좋아진 거죠. 좋아지면서 흐름을 탄 거죠. 흐름을 탔고 그러면서 그리고 또 이제 인공지능 관련된 책을 읽으시다 보면 요 싱귤러리티라는 단어 보시게 될 겁니다. 싱귤러리티가 많이 들어보셨을지 모르겠지만 특이점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아마 두꺼운 책이 있을 거예요. 그 특이점이 온다라는 두꺼운 책이 하나 있습니다. 그 외국에 있는 그 특이점이 온다라는 책인데요. 근데 요즘은 요거 말고 요게 어떤 특이점이라는 게 뭐죠? 그겁니다. 그 컴퓨팅 파워가 굉장히 좋아져가지고 어느 순간에 사람의 그 수준에 넘어가서 자기 자신이 뭔가를 만들어내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인간이 컴퓨터를 컨트롤할 수 없는 그 시점이 오는 거죠. 결국 터미네이터 시대가 오는 겁니다. 터미네이터 시대가 오는 거죠. 네, 그런데 요즘은 요 싱귤러리티라는 말 말고 월큐러리티라는 말을 쓰기도 합니다. 그 특이점이 하나가 아니고 여러 군데가 이제 올 수 있다라는 이런 표현을 쓰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런 컴퓨팅 파워가 생겼는데요. 근데 이것만이 있었을까? 왜? 앞에서도 머신러닝 하기 위해서는 뭔가 많은 데이터가 좀 있어야 되는 겁니다. 뭔가 얘한테 학습시켜야 되죠. 우리도 어렸을 때부터 계속 누적된 뭔가 학습 결과에 의해서 이렇게 성장하고 배우고 커왔잖아요. 그래서 이런 게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되는데 그 다음에 또 중요한 게 뭐냐면 자 이게 뭘까요? 이게 뭘 거라고 생각하십니까? 이때는 1956년인데요. 이거 저기 4MB 하드디스크입니다. 4MB 하드디스크인데 옛날 이렇게 했던 거예요. 자, 근데 이제 우리 손바닥에 4테라짜리 하드디스크가 올라와 있죠. 이런 시대가 된 겁니다. 그러니까 데이터를 저장하는 비용과 공간적인 활용도가 굉장히 저렴해진 거죠. 그냥 효율성도 굉장히 좋아지는 거죠. 그러니까 컴퓨팅 파워가 좋아지는 거에 따라서 스토리지에 대한 그 효율성과 그 비용이 굉장히 이제 떨어지니까 이게 동시에 팍 터진 겁니다. 그러면서 머신러닝과 딥러닝이 갑자기 팍 터지는 거예요. 타이밍이 딱 맞아. 네. 그러면은 컴퓨팅 파워나 아니면 스토리지가 굉장히 좋아졌는데 그럼 또 중요한 거는 소프트웨어죠. 아무리 이런 하드웨어적인 거가 발전이 많이 되더라도 결국에는 패러다임이 바뀌어야 되는 거죠. 자, 기존에 데이터 분석할 때는요, 이렇게 전체 데이터가 있어서 뭐 어떻게든 처리합니다. 보통 여기 어디다 다루냐면요, RDB에 넣습니다. RDB에서 관계형 데이터베이스에 넣습니다. 흔히 아시는 오라클 DB, 뭐 MS DB, 뭐 MySQL 그런 데다 막 넣고 이렇게 쭉 합니다.
쭉 했는데요. 근데 결국에는 if 했습니다. if 했어. 이런 조건으로 갑니다. 근데 이런 조건이 우리가 지금 10개 만들어놨습니다. 근데 분명히 예외 상황은 발생합니다. 어떤 얘기가 있냐면요. FDS라는 게 있습니다. FDS라고 FDS라고 해가지고 프로드 디텍션 시스템이라고 해가지고 그 이상 감지 시스템입니다. 이게 어디겠냐면 전자상거래나 그 금융 쪽에서 많이 하고 있는데요. 쟤네들은 룰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상 감지에 대한 룰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근데 그 룰은 각 기업마다 대외입니다. 왜냐면 저런 상황이 발생하잖아요. 그거는 그쪽에 보안사가 터진 거예요. 그런 사고가 터진 거예요. 어떤 금융사고가 터진 거예요. 그래서 그런 룰인데 이 사람에게는 참 특이한 아주 멋진 그 특징이 있습니다. 사람에게는 장애물이 생기잖아요. 그러면 장애물 생겼을 때 두 가지 방법으로 넘어갑니다. 하나는 그 장애물을 그냥 없애버리죠. 장애물을 없애버리면서 그냥 장애물을 없애버리면서 진행하는 경우도 있고, 아니면 교묘하게 장애물을 피해야죠. 이렇게 우회해가지고 이상하게 하는 거였습니다. 저희 뭐 학창시절에 저는 이제 남자라서 학창시절에 그런 거 많이 했죠. 하지 말라는 거 많이 하죠. 그런 거 했는데 그런 식의 룰이 내가 모르는 사이에 룰이 계속 발생합니다. 그러니까 저런 이상 감지에 대해서 내가 10개를 해놨는데 10개 해놓는 거에서 얘들이 자꾸 막히다면 뭔가 있을 것 같아 해가지고 11개, 12개, 3개 계속 생겨납니다. 그러면 우리가 그때마다 계속 추가해 주셔야 되는 거예요. 이게 맨날 일인 거예요. 여기 있는 사람들 짜증나고 나는 룰을 계속 놓는데 그 언제까지 계속 뒤적거리 하는 거잖아요. 그리고 결국에는 이 업체에서는 또 중요한 게 뭐냐면 벌써 이 룰을 만들었다는 얘기는 벌써 사고 터지고 금전적인 손해가 발생했다는 얘기입니다. 거기에 대해서 나는 미리 방지하면 안 될까라는 게 이제 그런 방법들이 많이 생겨납니다. 그래서 그게 이제 머신러닝을 통해서 이제 여기에 이제 데이터들이 굉장히 많죠. 그래서 머신러닝이라면 이런 방식으로 들어갑니다. 전에는 이렇게 설계된 데이터가 이렇게 뭐 숫자법을 통해서 업데이트가 돼가지고 계속 이런 조건들에 대해서 해가지고 프리딕션을 했는데 조금은 복잡해졌습니다. 조금 복잡해졌죠. 네. 근데 이제 여기다 전체 데이터가 처리된 데이터가 여기는 이제 데이터 특성에 맞춰서 좀 달라집니다. 데이터 특성에 맞춰가지고 관계형 데이터베이스가 될 수도 있고요. 요즘 많이 얘기하는 그 노이스퀘, 몽고DB나 이런 쪽으로 해서 요즘 많이 담아서 사용합니다. 그러니까 데이터의 특성에 따라서 선택을 하셔야 돼요. 어떤 데이터는 뒤에서도 제가 잠깐 이제 말씀드리겠지만은 저는 또 뒤에서 다시 한번 말씀드릴게요. 그렇게 돼서 데이터를 보통 세 가지로 나눕니다. 트레이닝 데이터, 밸리데이션 데이터, 요거는 뭐 이렇게 테스트 이게 조금 이제 표현이 조금 다르긴 한데요. 트레이닝 데이터, 뭐 검증 데이터, 이제 테스트 데이터 이렇게 하는데 요 세 가지 구분하자면은 트레이닝 데이터는 진짜 학습입니다. 우리 시험 보기 위해서 그냥 문제집 풀죠. 네, 그겁니다. 그러니까 밸리데이션은 뭘까요? 모의고사 보는 겁니다. 우리 수능을 그냥 모의고사 보는 거고, 테스트는 한마디로 진짜 수능입니다. 수능. 그런 식으로 이제 구분하시면 돼요. 그래서 이런 데이터들을 임의로 또 걸러내는 게 문제입니다. 이 그러니까 샘플링, 임의라는 랜덤이라는 게 또 굉장히 어렵습니다. 통계에서도 랜덤이라고 아예 한문 과목이 있는데 이 랜덤이라는 게 굉장히 어렵죠. 그래서 이거 되게 좀 싫어합니다. 그래도 많이 하려. 그래서 어쨌든 이거를 계속 이렇게 리커시브하게 계속 반복하면서 계속 무한으로 반복하면서 이제 체크하는 경우도 있고, 그래서 이런 게 있다. 요것만 해도 또 얘기가 좀 많이 길어지고요. 그래서 요거 가지고 이제 퓨처를 추천해내고, 근데 이 퓨처가 여기 보시면 이게 반복입니다. 계속 반복. 여기 들어가시면 이게 보시면요 계속 반복이에요. 왜냐면 이게 지금은 맞는 그때는 맞고 지금은 틀리다라는 그 표현이 여기 나온 겁니다. 그때 데이터로는 맞을 수 있는 거예요. 근데 새로운 데이터 딱 왔을 때 그러면은 변형해야죠. 그러면 이게 오토마이저 해가지고 이쪽에 최적화가 돼가지고 이게 계속
계속 이렇게 발생이 됩니다. 그래서 이게 계속 반복이 돼요. 그 라벨링 통해서 뭐 이런 것들이 계속 이렇게 반복이 되고 이게 한 번에 끝나지가 않습니다. 한 번에 끝나지가 않아요. 그래서 그러다 보니까 머신러닝은 그래서 컴퓨팅 파워와 뭐 이런 저장 용량 뭐 이런 것들이 굉장히 필요한 거죠. 이거 사람이 계속 한다고 생각하시면 굉장히 힘드시겠죠. 한번 돌리면은 그래서 머신러닝 돌리면은 그냥 몇 시간 돌아가는 경우도 있습니다. 근데 머신러닝에서 이제 작년에 가장 많이 이제 이슈가 됐던 이제 오브젝트 디렉션이라는 게 있는데요. 뭐 이게 쭉말 깁니다, 진짜. 막 있는데요. 한번 그림으로 보여주려면은 요겁니다. 그냥 사진을 보고 어디에 연, 어디에 사람 뭐 이런 거 시사하는 거예요. 오브젝트 디렉션이. 근데 여기 보시면은 좀 다릅니다, 결과가. 그죠? 요 빨간색이랑 이렇게 보시면 달라요. 그리고 요 같은 거라도 요 달라더라도 또 얘는 정확도가 얘는 이게 없는데 없다고 얘가 성능이 안 좋다. 그거는 보장 못해요. 왜냐면 얘가 더 이쪽 퍼센트 높을 수도 있어요. 이런 선택이 어떻게 되냐면은 모델이 다른 겁니다. 모델이 좀 달라요. 이건 A형 모델, 이건 B형 모델을 썼기 때문에 좀 이렇게 달라지는 거예요. 그래서 뭐 이런 것, 그래서 이런 건데요. 그러니까 오버텍스트 디렉션이 결국에는 어디에서 뭘 찾는 그런 방법인데 오브젝트 디렉션은 조금 더 이제 부천에서 나가시면은 많이 이제 하시는데 책 중에 요즘 책에서는 요거 조금씩 다릅니다. 작년 딱 책만 하더라도 요 클래시피케이션 요거 많이 했어요. 이 사진 주고 개냐 고양이냐 그리고 선글씨 0부터 9까지 그런 거 있고요. 클래시피케이션 해가지고 이제 선글씨인데 우리나라는 지금 그게 조금 발전이 안 됐는데요. 일본은 지금 손글씨가 많이 이렇게 됐어요. 일본은 손글씨 해봐야 100개밖에 안 되잖아요. 근데 우리는 글씨 굉장히 많죠. 별력이 많아가지고 손글씨 때 좀 데이터도 많이 축적돼야 되고 그렇습니다. 일본은 벌써 데이터가 그런 손글씨 분석하는 그 클래시피케이션 하는 것도 많이 나왔고요. 그 다음에 오브젝트 디텍션이라고 이제 많이 이제 책 읽으시면 나올 건데요. 이렇게 구분 짓는 겁니다. 얘는 하나고요. 얘는 여러 개인데 찾아내는 거예요. 내가 어딘지. 그러니까 얘보다 조금 더 고급화된 거죠. 이렇게 된 건데 조금 더 고급화돼가지고 나올 개념이 여기 있습니다. 클래시피케이션, 분류, 이제 여기 이제 로컬라이제이션 된 다음에 근데 이제 로컬라이제이션 해가지고 이렇게 뭐 오리, 뭐 이렇게 구분합니다. 근데 이렇게 하다 보니까 문제가 뭐냐면 겹치는 부분이 생기는 거예요. 겹치는 부분이 생겨서 정확하게 추측 못해서 그래서 여기 세그멘테이션이라 해가지고 이미지 세그멘테이션이라 해가지고요. 이거 우리 그 포토샵에서 그 딸내기 있죠. 그런 거 같이 딱 그 위치에 따라가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은 어떤 수준까지 올라가냐면은 요거를 대해서 사람 이제 그 트래킹까지 하는 수준까지 올라왔습니다.